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가 연일 폭동과 시위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도시 한복판에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온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죠. 해병대와 주방위군 2,7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곳만큼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자루의 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평화를 지켜낸 건 63세 한국인 간호사와 형광조끼만 입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기 하나 없이 폭동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1992년 LA 폭동 때 옥상에서 총을 들었던 그 코리아타운에서 33년 후 전혀 다른 방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베테랑 기자 앨리스 하워드가 직접 목격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로 3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분쟁 현장을 봤습니다. 이라크 전쟁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폭격 속에서 런던 테러 현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본 광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6월 8일 아침 저는 헬기를 타고 LA 상공에 떠 있었어요. 아래로는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다운타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앞에선 최루탄이 터지고 101번 고속도로는 시위대가 점거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파일럿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코리아타운 쪽은 완전히 조용하다고요.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닷새째인데 도시 한복판에 그런 고요한 곳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헬기가 코리아타운 상공으로 이동하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윌셔 블러바드를 경계로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북쪽 다운타운에선 연기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코리아타운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처럼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착륙 후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장에게 물어봤죠. 코리아타운 상황은 어떠냐고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한다는 거죠.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를 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속에 진짜 뉴스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제가 찾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모두 폭력과 혼란만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CNN, 폭스뉴스, MBC 모두 최루탄과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장면만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죠. 코리아타운이라는 작은 섬이 어떻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평화를 지켜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1992년 LA 폭동 때처럼 총을 들고 지붕 위에 서 있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시아계 공동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에서 6개월간 특파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경험이 좋지 않았거든요. 정부의 통제, 감시, 그리고 서구 언론에 대한 경계심.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집단주의가 강하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했죠. 1992년 폭동 때 옥상에서 총을 든 한인들의 모습도 제 편견을 더욱 굳혔고요. 무력으로 자신들만 지키려 하는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헬기에서 본 그 평온함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같은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고요함을 만들어낸다는 건 무력만으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기자로서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여기엔 분명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1992년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도 코리아타운은 스스로를 지켜냈죠. 경찰도, 소방서도, 심지어 국가도 그들을 버렸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무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3만 명이 참여한 평화행진 말이에요. 흑인, 히스패닉, 한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 서로 대립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디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말했죠.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파고 들어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폭동과 충돌이 더 흥미진진하지 않냐는 거예요. 평화로운 동네 이야기가 뭐가 재미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48년을 살면서 기자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직감은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윌셔 블러바드를 건너는 순간 정말로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긴장감 대신 따뜻함이, 적대감 대신 환대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자력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더 근본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셉 라일리 전 해병대 장군이었어요. 77세의 백인 노인이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기자라고 소개하자 스스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라일리 장군은 1992년 폭동 당시 캠프 펜들턴 기지 사령관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한인 공동체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베벌리 힐스와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부유한 지역만 보호했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방치됐고 한인들은 혼자 힘으로 버텨야 했다는 거죠. 그는 그날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라일리 장군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트럼프가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배치했을 때 한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신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도시를 지킨다고 라일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33년 전엔 우리가 그들을 버렸지만 이젠 그들이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라일리 장군은 매일 이곳에 와서 그들을 지켜본다고 했어요.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요. 미군 장성이 한인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존경을 표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일리 장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줬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진짜 힘은 63세 한인 여성 김영숙에게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간호사 출신인 그녀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동체 방어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큰, 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이라는 여성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요. 라일리 장군과 헤어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김영숙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코리아타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윌셔 블러바드와 노르망디 애비뉴 교차점 근처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김영숙을 봤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평범한 아줌마였거든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 주변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히스패닉, 흑인, 백인이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모두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무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김영숙은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에 미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1992년 폭동 때의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무서웠다고 김영숙이 말했어요.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했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엔 함께할 수 있다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김영숙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코리아타운 주변 모든 골목에 주민들을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교대로 순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자는 거죠. 무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대화로 무엇을 해결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코리아타운에선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김영숙과 자원봉사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시위에 지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폭력보다는 대화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성이었어요. 60대 한인 할머니 옆에서 20대 흑인 청년이 함께 순찰했고
40대 히스패닉 가족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숙은 제게 말했어요. 무기가 있으면 싸우고 싶어진다고요.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만 있으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형광조끼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코리아타운에서 사흘째 되던 날,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오후 3시쯤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약 500명 정도의 격앙된 사람들이었어요. 김영숙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긴장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윌셔 블러바드 입구에 집결시켰습니다. 여전히 무기는 없었어요. 형광조끼와 확성기가 전부였습니다. 시위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했어요. 앞장선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했거든요. 일부는 막대기나 돌을 들고 있었고 코리아타운을 향해 적대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경계에 도착하자 혼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곳은 여러분과 같은 편이라고요. 처음엔 시위대가 비웃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특권층 편이라고. 우리를 이용만 한다고요. 하지만 김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민자라고,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하지만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시위대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따라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던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시위대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요. 마리아라는 40대 히스패닉 여성이 시위대 앞에 섰어요. 자신은 10년 동안 코리아타운에 살았는데 한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롬이라는 흑인 노인도 나서서 말했어요. 이곳에선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요. 시위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보다는 혼란이, 적대감보다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물을 받아 마셨고 김영숙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위대는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력도, 최루탄도, 체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화와 연대만으로 위기를 넘긴 거죠.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뉴스라고요. 무기 없이 평화를 지켜낸 용기, 유색인종끼리 연대해 평화를 사수한 감동의 장면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중국계 방송기자 린자오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제게 접근해 왔어요. 자신도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린자오의 의도는 달랐어요. 그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평화가 일시적이라고, 결국 아시아계 내부 갈등이 터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카메라는 한중 갈등의 조짐만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린자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경고했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갈등이 있어야 뉴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디언 본사였어요. 런던에서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초안을 본 후였어요. 너무 평화롭다는 거였죠. 독자들이 지루해할 거라고, 좀 더 갈등 중심으로 다시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편집장은 구체적으로 주문했어요. 1992년 무력 강화와 비교해서 긴장감을 높이라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이야기로는 클릭수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30년간 가디언에서 일하면서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칼럼 형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내보내겠다고요. 기사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발표하겠다는 거죠.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기자 인생의 마지막 기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써야 할 이야기라고 설득했어요. 결국 편집장이 허락했습니다. 대신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인 공동체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기사를 썼어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가 본 그대로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서구 언론의 흥미 위주 편집에 맞선 정의로운 기자로서 말이에요. 제 기사가 가디언에 실린 건 6월 15일이었어요. 웹사이트 메인에 걸린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 동네엔 무기가 없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평화의 기적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 수백만을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세계 각지에서 온 반응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이민자 공동체 리더들이 코리아타운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했고 런던의 다문화 지역에서도 비슷한 평화 순찰대를 조직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베를린과 도쿄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첫 번째 평화 순찰대가 만들어졌고 뉴욕 플러싱에서도 다인종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코리아타운의 방식을 따라하려는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김영숙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편지와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신들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기쁘다고 평화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영숙과 주민들은 타 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기보다는 마음으로, 분열보다는 연대로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코리아타운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평화과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UN 평화구축위원회에서 코리아타운 사례를 공식 연구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국 공동체의 정신이 세계적 평화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김영숙은 제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요. 하지만 이제 책임감도 느낀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희망의 교본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63세 간호사 출신 김영숙이 있었습니다. 무기 없이 평화를 만든 그녀의 용기가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기사가 세계적 관향을 일으킨 후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UCLA로 향했어요. 한국학과 존 리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한국 철학 전문가로 특히 홍익인간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존 리 교수는 6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 사회의 근본 철학인 홍익인간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사례라는 겁니다. 홍익인간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존 리 교수는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서구의 정의는 주로 절차에 기반한다고 존 리 교수가 설명했어요. 법과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보죠. 하지만 한국의 정의는 관계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진짜 정의라고 보는 거죠.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 예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시위를 막을 권한이 없었지만 대화와 연대로 평화를 만들어낸 거죠. 절차보다는 관계를, 규칙보다는 마음을 우선시한 거였습니다. 존 리 교수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줬어요. 서구 사회의 정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익인간 철학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제보다는 포용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숙과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시위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대화 상대로 본 거죠.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려 했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존 리 교수가 평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철학이 다른 인종들에게도 전파됐다는 거였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도 홍익인간의 감화력 때문이라고 존 리 교수는 분석했어요. 좋은 철학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다는 거죠. 저는 존 리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런 방식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현실은 냉혹하고 때로는 무력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존 리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이 증명했듯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용기라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홍익인간이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이라고 했어요. UCLA를 떠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지역 평화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온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3세 한국인 간호사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국 철학이 서구 사회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이 단순한 고대 이념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무기가 아닌 마음으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